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 월품탑 월간 Q&A 5월 진행하러 왔어요. 사회문화 3문제, 생활관리 3문제 금방 질문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사회문화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마통 문제집도 다 풀어보고 수특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준비 잘하고 있고 육모전까지는 개념 복습 실무를 조금 활용해 볼 예정인데 좋죠. 당연히.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6평 전까지는 개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복습 계속 반복해가지고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을 3회독 정도는 하라고 쌤이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6평 전까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 어떤 선지를 보면은 요 선지가 기능론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갈등론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뭐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계급론인지 계층론인지 그 정도는 정말 0.5초 안에 바로 나올 정도로 외워두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념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풀어오면 좋죠. 그래서 쌤이 최근에 더운 모의고사 2회차랑 넥스트 레벨 2회차도 무료로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안 풀어본 친구들은 더운 모의고사 2회차 꼭 풀어보세요. 30분짜리 20문제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하고 난 상태에서 6평 들어가셔야 되니까 꼭 활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유형을 모아놓은 그런 모의고사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개념 복습이랑 실전 모의고사 활용해가지고 6평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뭐 대단하게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육모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사실 육모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6평을 치면서 약점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거란 말이죠. 내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함정에 잘 빠진다든지 계산 실수가 있다든지 선지를 보면 제깍제깍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6평 끝나고 나면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6평 이후에 공부 방향에 대해가지고 TCC도 하나 좀 찍어볼 예정인데 기본적으로는 6평 이후에 일단은 개념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도표 통계에 대한 원리나 이해나 뭐 푸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황이라면 6평 이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훈련입니다.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가장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쌤이 6평 이후에 바로 들어가는 커리큘럼이 타임어택이라는 커리큘럼이에요.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유형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 유형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함정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니까 6평 이후에 들어가는 타임어택이라는 커리큘럼 웬만하면 수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집단 파트에서 소규모 친목 집단은 1차 집단이고 대규모 친목 집단은 2차 집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친목 집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한 종류잖아. 동호회나 동창회나 종친회 뭐 이런 것들이 친목 집단에 해당이 되는데 소규모 친목 집단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동창회하고 동문회하고 뭐 조기축구회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게 1차 집단이 아닐 이유가 없단 말이죠. 친목 집단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친목을 위해 가지고 생겨난 이익 사회인데 이 친목을 위해 가지고 생겨났는데 규모도 조그맣다? 그럼 다 같이 친하겠지. 그러니까 1차 집단이 되는 거고 대신에 규모가 엄청 커지면 그 회원수가 막 몇천 명 단위가 되는 동호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회원수가 몇만 명 단위가 되는 총동창회라는 이름이 붙는다든지 그러면은 친목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공식 조직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야. 거의 회사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총동창회란 말이지. 몇만 명의 회원 명부를 관리하고 회원들한테 회비 걷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동창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회사 같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차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동창회나 종친회, 동호회가 규모가 커지면 자발적 결사체에서 공식 조직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그런 집단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지. 정신 차려. 동창회나 종친회, 동호회는 기본적으로 원래 자발적 결사체 한 종류란 말이에요. 얘들은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라고. 일단 자발적 결사체에는 기본으로 해당이 되는데 규모가 커지면 원래는 그냥 규모가 조금 작을 때는 1차 집단에 해당되는 자발적 결사체였다가 규모가 커지면 공식 조직의 특징까지 가지게 되면서 이게 맞다고. 자발적 결사체였다가 공식 조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발적 결사체인 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기에 공식 조직이란 특징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규모가 엄청 커지면서 회사처럼 모두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사람들끼리 대면대면해지면서 회사처럼 일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1차 집단에서 2차 집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다 맞는 거고 여기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 질문만 틀린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회문화 마지막 질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상층이랑 하층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전혀 상관없죠. 그냥 중층이 제일 작으면 되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 EBS의 모래시계에서 상층이랑 하층의 대소를 정의했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EBS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EBS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모래시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것들 혹은 학평에서 출제하고 있는 추세나 트렌드에 따르면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중층이 가장 작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모래시계가 현실에서 나타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모래시계가 현실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좀 쉽지 않잖아. 상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하층이고 중층이 제일 적은 이렇게 머리가 제일 큰 이런 식으로 보통 계층 구조가 보통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계층 구조도 나올 수 있고 이때도 모래시계라고 못 부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어떤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요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겠지. 현실에서는 상층이 조금 있고 중층은 거의 없고 사실상 하층이 대다수인 그런 사회 구조가 일반적인 모래시계의 모형이긴 하고 그걸 EBS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EBS에서 계속 이런 내용에 관한 얘기가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고 계시긴 하면 좋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래시계형이라는 건 중층이 제일 작고 상층이 그 다음이고 하층이 제일 많은 그런 유형을 보통 나타나는 형태의 모래시계가 보통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원이라든지 학평에서 그런 맥락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단 말이야. 모래시계에서 순위가 마치 정해져 있다는 듯이 꼴등은 중층이고 그 다음이 상층이고 제일 많은 게 하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어. 아직까지. 만약에 6평이나 9평에서 그게 나오면 쌤이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이번에 6평이랑 9평에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이런 거라는 걸 확정을 시켜줬으니까 수능에도 나올 예정이니까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기억하고 가자라고 얘기해 줄 텐데 6평이나 9평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힌트도 없이 얘기를 안 해준 다음에 수능에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럴 일은 쌤이 보기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평이나 9평에서 그런 내용이 확실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냥 모래시계는 중층이 제일 낮은 계층 구조를 뜻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3개 질문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생활관리. 첫 번째, 니은 레오폴드가 개체한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레오, 테일러, 싱어 모두 동의함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었다. 맞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가 개체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테일러나 싱어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생명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쌤이 이걸 보고 되게 좀 놀랬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단 말이야. 쌤 제가 레오폴드 입장에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실 이게 맞죠. 생명체들보다는 생명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가 개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와 개체는 모두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첫 번째, 니은 선지에서 말하는 동등한 가치의 부여는 개체와 생명 공동체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의미인 건가요? 첫 번째, 맞습니다. 동등한 가치라는 거는 얘랑 얘를 똑같이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얘한테도 가치 있고 얘한테도 가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는 맥락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론자와 개체론자들을 동시에 나열을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개체가 중요합니까? 전체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도 개체론자와 전체론자의 대립 이런 맥락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평가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어요. 두 번째,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내재적 가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선지가 나온 맥락을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쌤 말은. 개체론자와 전체론자의 대립이라는 게 그전까지 기출문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개체론자냐 전체론자냐라고 물어보는 선지로 사실상 봐야 된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건 개체론자든 전체론자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느 쪽이 중요한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쌤도.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으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선지를 내려고 했으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개체에게도 생명 공동체와 같은 내재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지.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내재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동등한 가치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문장을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동등한 가치를 준다 혹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준다 이 표현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또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 맥락상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쪽 완벽하게 둘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레오폴드든 테일러든 싱어든 이걸 물어보는 맥락에
선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냥 이런 문장의 맥락을 그냥 삭제해놓고 그냥 이 두 개의 단어만 놓고 봤을 때 뭐 엄청 다른 단어냐? 그래 엄청 다른 단어는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별개로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와 개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맞나요?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이라서 쌤 입장에서 이 질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별개로 레오폴드 기준에서 생명 공동체와 개체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레오폴드의 원전을 보면은 레오폴드가 생명 개체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가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 철학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생명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생명 공동체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레오폴드가 동시에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결국 생명 공동체라는 게 잘 돌아가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체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개체들이 존속할 권리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야. 생명 공동체 속에 있는 개체들은 뭐 흙이든 물이든 토지든 뭐 흙이든 물이든 토지라고 표현하면 생명 공동체 전체가 되니까 흙이든 물이든 뭐 나무든 뭐 아니면 동물이든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존속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도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다.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얘네들한테 존속할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그중에 또 생명들 있잖아. 생명들한테는 당연히 얘네들이 생명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권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생명 공동체든 개체든 명확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레오폴드가 명시적으로 언급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재적 가치라는 언급 자체는 레오폴드가 명시적으로는 생명 공동체만 한 게 맞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관리라는 이 과목 안에서 내재적 가치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는고 하니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은 수단적 가치랑은 다른 의미의 가치로 우리 인간이 도구나 수단으로 썼을 때 생기는 그런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랑 다르게 이 존재가 인간의 이익과 독립해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개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내재적 가치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음, 도덕적으로 지위가 인정됨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 생활관리에서 출제 경향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관리를 쌤이 가르칠 때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체들도 그냥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레오폴드의 이 책 안에 원전 안에는 그런 식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돼 있지 개체도 내재적 가치를 그냥 가집니다라고 적혀있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만하다는 거지. 생활관리라는 과목에서 출제하는 특성상 생명 공동체도 개체도 인간이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상관없는 어떠한 가치를 가져간다. 일종의 내재적 가치를 가져간다라고 레오폴드 입장에서 해석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O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X라고 할 수도 없고 세모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맥락은 알아두라는 거. 레오폴드는 명시적으로는 생명 공동체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그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들이 그 안에서 상호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체에게 존속할 권리가 부여돼야 된다. 생명이라면 생명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는 것까지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원조 파트에서 절대 빈곤의 해결 및 감소는 롤스 관점에서 원조의 목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을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2023년 3월 롤스가 긍정한다고 정답 처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절대 빈곤의 감소와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을 같은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은 원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주된 목적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원조의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두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 딥한 질문인 것도 맞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롤스 기준에서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거 원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스 입장에서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질서정연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란 말이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절대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절대 빈곤은 말 그대로 인간이 기본적 필요도 만족하지 못하는 굶어 죽기 직전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 원조의 과정에서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일종의 작은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절대 빈곤의 감소와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을 같은 의미로 바라봤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볼 여지가 좀 있기는 해요. 절대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게 결국 절대 빈곤층의 처지를 조금은 끌어올려주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롤스가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 우리가 원조를 통해서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처지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 롤스가 말하는 맥락은 절대빈곤층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똑같이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롤스가 말하는 처지 개선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야. 이거는 절대빈곤을 벗어난 선 위까지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 그런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롤스 기준에서는 딱 질서정연해질 정도까지만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까지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우리가 원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 기준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처지 개선까지는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필기로 정리 한번 해볼까? 원조의 주된 목적은 결국 제도의 개선이고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주된 목표라고 당연히 볼 수는 없는 거라고. 핵심은 제도를 개선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은 사실상 인권을 보장하는 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을 감수하고 제거하는 것, 그건 인권을 보장하는 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권이 보장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도 맞다고. 그러니까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 혹은 절대빈곤이라는 걸 제거하고 감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 혹은 주된 목표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렇게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차적 목적 혹은 효과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만 얘기하면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화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처지 개선. 이거는 대놓고 원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해지게 만들어준 이후에도 그 이상으로 처지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조를 얘기하는데 롤스 기준에서 질서정연해졌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빈곤하다고 해도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한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처지를 개선시키고 복지를 끌어올리고 이 나라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절대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롤스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 다른 말로 절대빈곤을 제거하고 감소하는 것, 원조의 목적인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인권을 보장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게 결국 원조의 목적이니까. 근데 주된 목표라고 보긴 좀 어렵고 부차적인 목적이다. 이 정도로. 이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래쪽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질서정연한 사회 그 수준 이상으로 복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처지 개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원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 사회계약론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입법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뜻이죠. 이 선지를 설명할 때 국가의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권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상가 입장에서 주권이 입법권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홉스, 로크, 루소 공통적으로. 2번 로크 입장에서 주권을 가진 것은 국민이고 입법권을 가진 것은 입법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거 쌤이 정리 한 번만 해줄게요. 주권이라는 거랑 입법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포함 관계이고 각 사상가 입장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건 어느 쪽인지 첫 번째 홉스부터 들어갑니다. 홉스 입장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같은 것들이 다 주권 안에 포함돼요. 주권이라는 건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대다수의 권력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절대군주가 주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입법권도 사법권도 행정권도 다 절대군주가 가져간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로크. 주권 안에 입법권이 포함됩니다. 그 로크 기준에서도요, 뭐 여러 가지 권리들, 입법권 말고도 뭐 처벌권이라든지 뭐 집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권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시민이 주권자인 거는 맞아. 기본적으로는 이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원래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입법부에 입법권을 신탁한 거잖아. 맡긴 거라고 기본적으로. 사회계약 과정에서 신탁이라는 약속을 해서 믿고 맡긴다고 입법부에다가. 그래서 신탁을 철회하면은 시민이 다시 권력을 되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민을 주권자라고 하는 거야. 그 주권자로서 시민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권한이 저항권인 거죠. 저항권을 통해서 입법부가 잘못하면은 입법권 다시 내놔라고 뺏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권 안에 입법권이 포함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법권이라는 거를 입법부가 가지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시민이 주권자라는 거야. 그 입법부에게 맡겨진 입법권을 시민이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권 안에 입법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되고 시민이 기본적으로 그 주권을 통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신탁해놓고 맡겨놓은 상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루소. 입법권이 사실상 주권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쌤이 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법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루소가 주장하는 거는 입법권이 사실상 주권과 동의어에 가까워.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의지라는 게 표현되는 법이고 그 법을 만들 권리가 사실상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주권 그 자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실제로 입법권이라는 게 주권, 일반 의지의 행사 그 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입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이 당연히 주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루소의 입장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고 주권이랑 입법권이랑 누가 뭘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윤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이 월품타, 이 월간 질문 답변하는 시간 한번 다시 가져봤습니다. 쌤은 또 어차피 6월 평가원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질문을 가지고 또 돌아오게 될 거니까 6월에 또 똑같이 또 Q&A 이거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쌤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막 커리큘럼 막 만들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6월 평가원 직전이라서 정신 없을 거고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 때문에 되게 정신없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봅시다. 이제 한 5개월, 4개월 정도만 또 지나면 금방 끝나거든요.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쌤은 또 다음 달에 이것도 찍으러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수 현수님이었습니다.